경제편 오스만 제국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둘러싼 바다에서 유일하게 물살과 바람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내륙으로 들어간 골든혼이란 말인데 콘스탄티노플은 이곳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물속에 굵은 쇠사슬에 쳐놨습니다. 삼국전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웨흐메티세는 이 쇠사슬을 끊는 작전을 감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의 병사들의 방해로 이 작전 역시 실패로 돌아가죠. 시간이 흐를수록 웨흐메티세는 초조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지원군이 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메흐메티세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작전을 쳤으나 군함을 바다에서 육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골든혼 안쪽으로 배를 들여다보려는 것입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전함은 70여 대나 됐습니다. 메흐메티세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이 작전에 모든 전력을 동원했습니다. 통나무를 베어와서 길을 만들고 수천 마리 황소와 수만 명의 병력으로 죽을 임다해서 배를 끌어서 언덕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전함 70여 척이 언덕을 넘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24시간도 지나서 70여 척의 군함과 대포가 언덕을 넘어서 골든혼의 바다에 진입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배를 산으로 넘겼지만 천연 요새의 정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수비대가 필사적으로 정해오자 오스만 제국의 대군도 지치기 시작한 것이다.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었던 메흐메티세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이때 또 한 번 전략을 바꿨는데 성벽 대신 지칠 대로 지친 콘스탄티노플 병사를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무기를 휘두르면서 적을 무자비하게 돌이켜오는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 예니체리를 투입했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의 공격에 콘스탄티노플 수비대에 빈틈이 생겼고 설상가상으로 전투 중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마저 전사했습니다. 마침내 오스만 제국은 전투력을 상실한 비잔티움 제국을 누르고 콘스탄티노플로 점령했습니다. 메흐메티세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도시 곳곳을 이슬람 방식으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이 도시가 현재 튀르키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단순히 한 도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뿌리였던 유럽의 도시가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서 사라졌고 2000년을 이어온 로마 제국 역사가 다른 대륙에 있던 국가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점령을 엄청난 재앙으로 했습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사실 유럽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비잔티움 제국 근원이었던 로마 제국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 가까이 이어져도 로마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나라와 역사를 잃은 것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면서 유럽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메흐메티세는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했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 모스크를 만들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사람을 그려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해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지만 성소피아 성당 안에 있는 모자이크와 꾸민 예수와 마리아 그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이 그림을 모두 없애야죠. 하지만 직접 성당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그림을 본 메흐메티세는 그림을 보여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그림들을 지우거나 뜯어내지 않고 그림 위에 얇은 석회를 발랐다고 합니다. 기독교 그림을 다 덮은 곳에는 성당 곳곳을 이슬람식으로 장식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의 중앙동 화려한 무늬로 장식됐습니다.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슬람교 경전 꾸란의 구절인 알라는 하늘과 땅의 빛이라는 글자를 아름답게 새긴 것입니다. 무함마드와 알라 이름을 쓴 거대한 판도 성당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오스만 제국 행보는 거침없습니다. 지도는 1520년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타낸 것으로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70여 년 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 동쪽에 강국을 물리치고 중동과 지중해 남쪽을 차지한 이집트 맘루크 왕조까지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맘루크 왕조와 잇따른 전쟁에서 승리한 오스만 제국은 성지 예루살렘과 중동 최대의 도시 카이로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맘루크 왕조를 완전히 정복하면서 당대 최강의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이 시기 오스만 제국은 커피 역사 중심지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커피 농사를 짓고 있던 곳은 예멘 지역입니다. 이곳은 원래 이집트가 차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맘루크 왕조 해군은 예멘 항구에 주둔하다가 예멘으로 쳐들어와서 왕을 죽이고 예멘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맘루크 왕조를 정복한 것이다. 예멘이 이집트의 손에 넘어간 지 겨우 10여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덕분에 자연스럽게 예멘도 오스만 제국의 땅으로 귀속됐습니다. 예멘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커피를 독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커피 농사를 짓는 곳은 예멘이 유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초에 커피는 예멘에서 시작된 거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예멘 건너편에 있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옵니다. 에티오피아 산지는 칼디라는 목동이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염소를 돌보는 칼디는 오늘날 염소들이 잠도 자지 않고 두 발을 들어서 펄쩍펄쩍 날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이상하게 여긴 칼디가 염소들을 관찰한 결과 들판에서는
붉은 열매를 먹고 나면 날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염소들이 먹은 붉은 열매가 바로 커피입니다. 그렇다면 에티오피아 커피는 어떻게 예멘으로 넘어갔을까요? 예멘에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에티오피아, 예멘은 지중으로 가까웠는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멘으로 이동하면서 커피나무를 옮겨온 것입니다. 이때 예멘으로 옮겨온 커피나무 품종이 커피의 대명사자 커피 귀족으로 불리는 아라비카입니다. 현재 세계 커피 생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커피죠. 향미와 산미가 좋고 카페인 함량이 적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과연 예멘으로 넘어간 아라비카 커피는 무사히 자랐을까요? 사실 커피는 무척 키우기가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위 약함으로 적도 인근에 따뜻한 아열대 기후에 하고 해발 고도는 1100에서 1200m 이상, 강우량은 연간 1200mm 이상으로 물이 풍부한 곳이어야 하죠. 그런데 예멘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커피 재배의 최적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예멘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은 커피 생산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이집트가 보호하고 있던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를 점령하며 커피 맛을 알게 되었죠. 메카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출생지로 연간 250만 명의 순례자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메카 입성한 시기 커피는 이미 종교인들 중심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여기는 이슬람 수행자인 수피의 영향이 컸습니다. 수피는 이슬람의 신비주의 종파의 수행자로 이들은 신과 합의를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이를 위해서 음식과 잠을 멀리하면서 밤샘 기도를 하곤 했죠. 과거 예멘에 살던 수피들은 커피가 잠을 깨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기도와 종교의식을 치르기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중국 차도 비싸죠. 선불교랑 상관있죠. 종교랑. 당시 예멘 사람들이 이슬람 수행자는 커피를 종교의식을 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 보고 커피를 신의 음료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퍼졌죠. 또 예멘 항구인 모카에서 마르라는 수피가 커피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모카 성지라고 불렸다는 얘기도 전해져 내립니다. 당시 예멘에서 먹는 커피는 우리가 먹는 커피와는 아주 다릅니다. 커피 열매를 냄비에 묻고 한약처럼 다려 먹는데 쓴맛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각성장애과 식욕 저하 등의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멘의 수피들에게는 커피는 필수품, 성지순례를 위해서 메카에 갈 때도 커피를 챙겨갔을 정도였죠. 수피가 메카의 커피를 전파하면서 메카 내 예멘인 거주구역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효능이 알려지면서 메카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밤샘 기도하던 이슬람 수행자는 물론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새 커피는 메카의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즐겨 먹는 음료가 되었습니다.